어제 여야 대표연설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께서는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 분야의 고통분담과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도 국회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재원 마련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국민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름이 어떻든 국민 대타협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당장 국회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무성 대표께서 문제의 근원은 정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어제 저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청 여여야야 언언이라고 강조했듯이 지금 국회가 풀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구나 어제 헌재에서 선거구 확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도 있었습니다.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정개특위를 가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 시정연설에서 방산, 군납 비리 척결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국부가 유출되는 일부터 국회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나랏돈이 증발해버린 4대강 부실비리, MB정부 해외 자원개발 국부 유출, 방위산업 부실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자들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국민께 약속했던 마지막 날입니다. 안전한 국민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벌써 내일이 200일째입니다. 유가족과 국민을 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꼭 타결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시 후 새정치면허 우리 당에 당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 경선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 이달 안으로 당 지역 조직 개편이 완료될 것입니다. 지금 정기국회를 맞아 우리가 제1야당으로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 견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당을 재건하고 혁신하는 일에도 한 점 차질이 없도록 매일 수고하고 계신 오늘 참석하신 학대간부 회의 간부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노력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윤관석 부총장께서도 말씀한 것처럼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자 국민에게 약속드린 세월호 3법 처리 마지막 날입니다. 정치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여야 모두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은 야당의 설득과 양보 그리고 유가족들의 깊은 이해와 공감 속에서 거의 대부분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정부조직법은 정부 원안을 끝까지 고집하는 여당 때문에 아직도 난항입니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헌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또 전라남북도 등 우리나라 녹색 생명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 대표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속히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말 많은 소위 초이노믹스에 대해서 오늘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소위 초이노믹스의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고배당 기업의 세제 혜택을 주는 소위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기업과 대주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또 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투자라든지 임금 배당 형태로 사용토록 유도한다는 기업 소득 환류 제도도 50위권 내 대기업들의 납부세액이 제로입니다. 반면 400위권 밖의 중소기업들이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잘못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발표한 최경환 경제팀이 제시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세제가 보기만 그럴듯할 뿐 먹을 수 없는 빚 좋은 개살구로 확인이 된 셈입니다. 우리 당의 민생 25시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 정책이 바로 해법입니다. 지금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 선언에 따른 대비가 시급한 때입니다. 더 이상 경제정책의 기조 전환을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고 1,100조에 육박하고 있는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세균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문희상 위원장님 연설이 너무 좋았다고 당내외에 국민적인 평가가 좋은 것 같아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내용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내용을 준비하신 여러분들에게도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별 임기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바꾸라는 입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인 1표가 고전적 의미의 평등선거라면 현대적 의미의 평등선거는 1표 1가치, 원 보트 원 밸류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제도가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좋은 제도는 그만큼 좋은 정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좋은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1표 1가치뿐만 아니라 지역 패권주의 극복, 공천제도 개혁, 민심 반영의 정치 등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확충과 개선 등 모든 개혁안이 민주적으로 논의되고 투명하게 결정되는 제3자적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우연히 찾아온 기회입니다만 정치권은 필연적으로 정치 개혁을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놨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가계부담을 줄이기는커녕 늘리는 정책입니다. 전세 초과 수요를 잡겠다고 하면서 결국 빚을 내서 집을 사든가 돈을 빌려줄 테니 월세를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폭등하는 전세값을 잡겠다는 의지도 대책도 없습니다. 미친 전세값이라고 하는 대다수 국민의 한식과 불통이 박근혜 정권의 귀에는 안 들리는 모양입니다. 최근 경실련은 맞벌이 신혼부부가 서울에 전세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28년이 넘게 걸린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년 전보다 무려 11년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소득 증가보다 전세금 상승 속도가 훨씬 빨라서 부모의 도움이나 대출 없이는 전세 아파트 마련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주거로 인한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은 외면한 채 부동산 가격 불리기에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제시해온 전월세 상한제는 쓰레기통에 처박아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제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 불황으로 이끄는 악수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시드니 사이먼 미 국무부 육자회담 특사가 미국은 비핵화 육자회담 제재의 선결 조건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 미국, 일본은 조건 없는 육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면서 북한과 맞서왔고 사실상 선택회의를 주장하는 이익을 이해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우라늄 농축 등 모든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며 IAEA의 감시를 허용해야만 육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일러 목사의 발언은 미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가기 위해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북한의 일방적으로 의무 이행을 요구하기보다는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행동 대 행동의 방식을 상호 신뢰를 쌓자는 것입니다. MB의 비핵 개방 선처는 선택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선택이 조건의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이제 미국과 우리 한국의 대북 정책이 선택이 조건을 풀어버리는데 저점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육자회담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는 만큼 남북 대화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어제 예정되었던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부산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는 우선 북한의 대화 거부에 빌미를 주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음으로써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북한도 모처럼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잘 포착해서 육자회담과 남북대 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결정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당원제인 제도에서 행정구역, 지역, 인구가 감안되어야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양원제이고 캘리포니아, 뉴욕 등 큰 주이지만 상원은 2명, 하원 의원은 수십 명씩. 그러나 델라웨어는 몇 개 주는 상원은 2명이고 하원은 1명입니다. 어제 결정에 따르면 우리는 농어촌 소도시는 확 줄고 수도권 대도시는 확 늘어납니다. 이러한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차제 중대선거 원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문재인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여야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같은 날 함께한 것은 매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최종 시로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출석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또 여야 대표의 연설 내용을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회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새로운 관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재 판결에 따라서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헌재가 인구 편차를 2대1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변경할 것을 입법 기준으로 지시함에 따라서 투표 가치의 평등이 크게 높아지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구수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갈수록 약해지는 반면 도시지역, 특히 수도권에 건설이 집중되는 문제점은 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현재 판결을 계기로 정치 혁신의 큰 틀에서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이 필요합니다. 차제에 승자 독식 소선거구 제도가 초래하는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완화하고 또 약화되는 지역 대표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권력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만약 선거제도의 개혁에 개헌이 필요하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헌의 최우선이고 이것이